네, 빈 여러분. 네, 이제 저희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할 텐데요. 주제는 인공지능 세계의 신안보 패러다임 모색입니다. 이제 심층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좌장님 그리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쉐란 칭화대 국제학부 및 AI 국제 거버넌스 연구소 학장님께서 좌장직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7분의 패널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선 모하메드 샤리프 전 몰디브 환경 기후변화 기술부 정무장관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란드리 시니에 교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썬더버드 글로벌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하이 아드리안 이오네스쿠 스위스 로잔 공대 나노공학 교수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랄드 앱스타인 존스 홉킨스대 보건안보 선임연구원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비크람 샤르마 대표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퀸테센스 랩의 창업자이자 CEO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세프 트라발리 대표님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PU 아프리카의 CEO님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재진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학장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좌장님을 모시고 이번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굉장히 저명하신 패널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세계의 신안보 패러다임을 잘 모색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신기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천재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면 이번 이 세션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한 시각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기술이 이 신안보 패러다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조금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통적인 메커니즘 중에 유효한 것들이 있고 또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신안보 패러다임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저명하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양력을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구글에 검색만 해보셔도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 패널 분들께 모두 발언 8분씩 해주시면 되는데 PPT가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순서를 제가 지금 여기 프로그램상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네, 란드리 시니에 교수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쉐란 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방금 식사를 하셔서
좀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측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런 행사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거버넌스 서밋을 방금 다녀왔습니다. 그때 오늘 아까 얘기했었던 중요한 논의를 많이 담았는데 그 전에는 또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퓨처 컨설 테크 정책 관련된 두바이에서의 회의도 제가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뭐 기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뭐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또 민첩한 거버넌스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기회를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양하게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제가 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특히 신흥 안보 추세에 지금 당장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일종의 융합이 있습니다. 기술의 융합이 있는데 앞서서 이게 뭐 물리적인 디지털 이런 여러 그 세계관의 그 경계가 모호화되고 있는데 이 속도 일단 이 속도면이 너무나 놀라웁니다. 뭐 1년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생성 AI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중에 일부 기술력은 나오곤 있었지만 AI 이런 생성 AI가 거의 몇 년 한 얼마 전에 1주년을 기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범위인데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적인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의 영역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 플러스 시스템 전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 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 속도와 관련된 도전입니다. 이게 워낙 빠르게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규제는 너무나 천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충분한 뭐 힘이나 어떤 리소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지배하고 규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AI,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이 조율의 문제입니다. 워낙 이 행위자들이 뭐 지역, 뭐 현지, 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하게 편재 있고 그리고 업계를 넘어서서 또 다양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워낙 이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사공이 많아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기술을 더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블록체인이 됐든 양자 컴퓨팅이 됐든 혹은 뭐 생성 AI가 됐든 이런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이 중에서 저는 AI 그리고 생성형 AI 그리고 왜 이것이 특히나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안보 추세를 얘기를 할 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젠 AI의 잠재적인 무기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주도 무기를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핵심적인 인프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특히 지구 남반구에 몇 분 안에 웹사이트 해킹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정부 부처 해킹까지도 단 몇 분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뭐 대통령실, 중앙은행 몇 분 안에 해킹이 된다 하면은 그 시사점이 얼마나 그 여파가 클지 상상해 가십니까? 예, 그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핵심 금융 인프라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위협도 있습니다. 젠 AI가 AI 주도 어떤 적대적인 공격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 정보를 만들어서 그 결과가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의 그 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다른 연사께서 아까 아마 오전 세션이었던 것 같은데 기조연사님이 생성형 AI가 이 내놓는 결과값이 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될 수 있겠지만 이런 나쁜 행위자들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보 보고서도 가짜로 바꿀 수 있고 이러한 보고서는 정책 보고서이기 때문에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 민주주의에 큰 도전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가상이 무엇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많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바꿔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여러 법적인 우려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많이 논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AI 규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내놓은 글에 기술 거버넌스를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하는지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혁신과 그 관련된 결과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에 그 개입을 포커스해서 하는 것이고 민첩한 어자일한 기법, 또 교육, 또 정책 기반, 그리고 총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설계 접근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워낙 초고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혁신, 이런 4차 산업혁명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통제할 수 있는 중앙 집권화된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섹터별 접근을 잘 설계해서 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 정도로 하겠고 다른 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지금 더 할 얘기는 많은데 아니면 자장님 화내실까 봐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Now let me invite Dr. Epstein to give his remark.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압스테인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신기술의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기술 속성이 있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워드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양면이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멍청한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신기술의 그러한 측면
측면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기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이를 통해서 전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명을 비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졌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암묵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기술의 개발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군사 하드웨어를 구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술 자체는 사실 신기술이 아닙니다. 기술 자체는 저희가 50년 넘게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돌파구적인 그러한 이 기술의 개발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바이오 기술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또 여러 가지 이 교차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안에 결국에는 유전 코드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게놈이 됐건 아니면 DNA가 됐건 우리를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A, B, C, D, 뭐 U가 됐건 뭐 RNA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유전체의 이 게놈을 형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공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외에 또 정보라는 이 정보 사이언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을 통해서 모든 이제 디지털 세상을 다 저희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이버 안보라든지 AI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가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이오 공학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약성도 있습니다. 내재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생물학적인 측면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우려가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낼 수 있냐. 이건 이제 생물학적인 요소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병원체가 됐건 이런 부분들은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죠. 저희 다 봤습니다. 한 번의 발병으로 인해서 글로벌 재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우리 모두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이오 제가 안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장벽을 잘 쌓음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생물학적인 요소라는 게 그 내재적으로는 이 디지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리서치 펌이 됐건 아니면 기업이 됐건 다들 똑같은 사이버 안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하고 동일선상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 같은 경우 이게 이 디지털 세상과 결합이 되면은 위험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데이터셋, 게놈이 됐건 이거는 이제 유전체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아니면 프로토이 됐건 이 모든 분자의 구조들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백질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병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 그리고 파이저의 mRNA 백신이 없었다면 이제 mRNA 백신이 뭘 하는 것이죠? 내 몸에 코드를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단백질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NA의 코드를 읽게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효과를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는 시나리오라면은 물론 백신이 몸에 해로울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전자라는 이 세계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물학적인 측면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모든 위협을 악화를 시킬 수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제가 세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생물이 우리한테 위협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죠. AI 모델은 마찬가지의 위협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임계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진입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많은 위협을 더 큰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툴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돌파구적인 혁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디자인 툴을 보면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구조를 보게 되었는데, 단백질은 보시면은 아미노산의 여러 가지 결합체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백질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AI에서는 게놈, 그리고 이 전반적인 생명체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과학자보다 AI가 더 빨리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 게놈의 또는 이 유전자들의 정보들을 서열을 분석을 함으로써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뭐 합법적인 이유가 됐건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됐건 특정 사람의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툴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자연적으로도 병원체들이 생성이 되고 있지만 이 진화론적인 측면을 완전히 건너뛰는 또 새로운 위협이 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생물 부문이 여기가 바로 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생물 테러 또는 생물 무기 등등도 당연히 위협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많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입점이 낮아질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타격이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스타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오네스쿠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네, 안녕하십니까? I'm a professor in nanoelectronics. 저는 이 And as for my 스위스 로잔 공대 나노공학 교수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왜 제가 artificial intelligence AI 그리고 이 나노 기술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그리고 위협도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학교에서는 뭘 하냐? 인간이 개발한 가장 풍부한 인공물인 이 트랜지스터를 연구를 합니다. 이 시대를 가능케 한 업적이 바로 나노전자공학의 발전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인공물인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인류는 10의 10승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제작을 했는데, 이 수치는 은하수의 4천억 개 별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semiconductor 남아시아 같은 경우 특히 이 기술 부문에서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술이 지난 5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인텔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인 고든 무어가 무어의 법칙을 통해서 이러한 발전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5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18개월마다 트랜지스터 성능이 2배씩 향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큰 성공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AI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놓고 보면은 성능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AI 컴퓨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
에너지의 3%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Especially in the coming year. 그리고 그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이 동료분들께서 IoT 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저희가 배치하고 있는 그러한 노드입니다. 저희가 IoT 노드를 1조 개 정도 21세기 중반까지 생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 기술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엣지 투 클라우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리스크가 됐건 모든 위협이 됐건 이 단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빅 브레인과 타이니 브레인이 같이 엣지단에서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엣지 기술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명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생명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뉴로모픽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0과 1이라는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확산이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mV에 가까운 진폭의 스파이크를 처리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고도 엣지단에서 다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요즘 나노스케일 맵리스터브 소자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가능해지는 것은 이 2D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산화물인데요. 이게 AI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의 복제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디지털 트윈에 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 프로세스나 제품 그리고 전장 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 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AI가 여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정량화를 하고 또 예측을 저희가 수치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변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트랜지스터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노 기술, 빅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 기술이 되겠죠. 양자 기술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큐빗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퀀텀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동일한 물리적 공간 그리고 동일한 시공간에서 이 0과 1이라는 것이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얽힘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고전적인 컴퓨팅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n의 몇 승이냐까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n개의 큐비트 얽힘 현상을 통해서 n의 2승 상태를 또 수백승 상태를 금방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퀀텀 모델링 같은 경우는 금융 모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모델링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풀 스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노 기술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활용하면 스케일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 퀀텀 저희가 수프리마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수백만 개까지도 이런 큐비트를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빅브레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우선은 대대적인 이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챗 GPT가 이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폭발적인 AI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미래에는 퀀텀 메타버스 등도 생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에는 도전과 위험 과제가 있습니다. 이 퀀텀 AI는 모든 인수분해 암호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양자 암호, 암호화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규정이 필요할 거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텐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엣지에서 클라우드 그로까지 패러다임 변화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퀀텀이 있고 이런 빅브레인, 타이니 브레인을 같이 결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그러한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Now let me invite Dr. Sharma. 다음으로는 샤마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희 감사합니다. 저도 박진 장관님 또 외교부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시너스에 계신 관계자분들 또 카이스트에 계신 모든 분들 이번 행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사이버 안보 리스크를 그 양자 컴퓨팅의 그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넣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앞서서 두 명의 다른 연사분들도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신 것이 참으로 흥미진진했습니다. 저희도 세계경제 포럼이랑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표현이죠. 이런 엄청난 그 기술의 융합, 이 물리적,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적인 세계가 만나는 이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이고 이것이 앞서서 다른 연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고속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것인데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활동 자체도 더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게 단일 기술, 예를 들어서 증기, 전력, 디지털 이런 것은 단일 기술의 발전이었다면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돼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뭐 AI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5G, 6G, IoT, 또 양자 컴퓨팅이 있는데 각자 다 2050년까지의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아마 양자 컴퓨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미하이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짧게 좀 역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양자 컴퓨팅 이론은 20세기 초반에 개발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닐 보어, 맥스 플랑크,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이 창시를 했는데 그리고 다 노벨상을 받았죠. 뭐 각자 다른 연도에 받았지만 이들의 기여, 이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서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가장 최소 단위의 활동들을 규정하는 규칙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수준의 여러 가지 분자 단위보다도 작은 원자 단위에서의 활동들을 보는 것인데 원자와 뭐 전자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입자 차원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루는 규칙인데 이게 20세기 초반에 이런 발견이 있고 나서 1차 양자 컴퓨팅 물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즉 첫 번째 트랜지스터가 발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월터 브랜테인, 존 바딘, 그리고 윌리엄 셔클리가 1947년에 발명을 했고 아마 이들도 56년이었을까요? 노벨상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 발명과 뒤이은 엄청난 발전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고 지난 75년 동안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1차 양자 컴퓨팅 물결 이것이 정적인 다시 말해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있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상태 변경을 해서 이런 단계 발전을 이룩해 했는데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이제 1947년에 앞서 다른 동료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엄청난 최첨단 프로세스가 하나의 칩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칩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75년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겨우 나왔는데 이제는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 하나의 칩에 있고 이거는 우리가 워낙 맨날 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머니에도 한 뭐 수십억 개의 뭐 스마트워치, 스마트폰에도 수십억 개의 이런 트랜지스터들이 다 칩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2차 물결 의 문턱에 있습니다. 2차의 양자 혁명이라고 할까요? 자연에서 나타나는 것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자연 속에 없는 양자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기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얘기를 했었죠. 양자 센싱, 이미징, 그리고 안보 관련해서도 큰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미하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자 컴퓨팅이 가능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사이버 안보 인프라의 근간을 이루는 디지털 인프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빗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단위, 그러니까 비트가 아니라 큐비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생물학적인 비트 얘기도 했었죠. 하지만 퀀텀 빛에서는 제로와 1이 이제 비트 있죠. 그리고 하지만 제로와 1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태들이 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양자 레벨에서 정말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 이런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고 각자 매번 큐빗을 더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2배씩 증가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200승까지의 큐빗 200승까지의 그런 파워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 수준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 암호화 의 역량이 사이버 안보의 근간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사이버 위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행위자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도발 행위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비용이나 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도 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큰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cryptographically relevant한 컴퓨터가 특히나 이 역치를 넘어서는 정도의 그런 양자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가서 지금 워낙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정체를 확인하는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은 전자선거래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암호화된 보안 처리된 이런 정보의 흐름 자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캐나다의 글로벌 리스크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조직에 있어서는 리스크 역치가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이내는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언제 도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 그리고 엔지니어링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리스크의 그 역치는 아마 그 전에 우리가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빨리 이 전환기가 있는데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시스템이나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를 퀀텀 리질리언트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잘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민감한 정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이제 암호화 처리가 돼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정보가 나중에 수명이 다 끝나기 전에는 분명히 암호가 깨질 거다 해서 악의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혹은 퀀텀 QKD라고 하는 이 키를 분배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QKD 솔루션이랑 기타 솔루션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지 위협이 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지만 나중에 첨언하겠습니다.
Now let me invite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트라벨리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외교부 측에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마지막 세션에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뒷부분에 후반부에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앞서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이지는 않네요, 슬라이드가. Okay, thanks. 네, All right, so 감사합니다. I'm very happy that actually emerging technology was 네, 신기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igital one, and then also the presentation. 디지털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바이오테크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 리스트를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디지털 신기술뿐만 아니라 이 환경적인 신기술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 개도국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가 아주 중요하냐, 이 환경 신기술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lide is quite compelling.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가 AI 정책이 어떤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10개국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AI 정책을 도입한 아프리카 국가가 10곳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전략의 문제인데요. 데이터 경제도 거의 걸음마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국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경제 관련해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이지만, 만약에 비전이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맞출 수 있는 제도의 진화가 필요한데, 이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전략을 구축하고 구현하는 속도가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AI 정책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도입하기까지 그 정도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맥락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세션의 연사분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규제 관련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10개국도 채 되지 않는 국가들만이 이러한 협력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진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아직은 국제 레벨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문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디지털 기술이 한쪽에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환경 관련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두 가지를 같이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부분의 이 부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대대적인 이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주권을 잃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자면, 지금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인프라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그린 데이터 센터도 저희는 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환경을 같이 접목시키는 것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주권의 문제가 다시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를 할 것인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경우도 국가 인프라가 아닌
다른 인프라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관련돼서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외에 또 수소 기술이 있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큰 프로젝트가 한 건밖에 없습니다. Energy storage, 그래서 에너지 저장이 결국에는 녹색 경제의 출발점이다. international collaboration. 그리고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파이낸스 그리고 은행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이라든지 은행 쪽을 보면은 이게 결제 아키텍처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가 어디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 결제 스택이 어떻게 되냐? Completely controlled by US. 이게 US organization. 미국의 플랫폼이 완전히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번만 클릭을 해도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내가 튕겨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픈 뱅킹, 오픈 데이터가 중요한데 API, 클라우드, 기타 등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저희는 이 International transaction. 일반적인 The dependency 은행 시스템을 우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신기술들이 여기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은행 인프라인데 비자, 마스터카드 등등이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텔코, 통신 인프라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제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방대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키자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스위프트를 사용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러시아와 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인터넷의 문제와도 some of them.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파트너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많은 Also acquire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만 sensitive data.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잘 관리해서 데이터 저장을 잘 못한다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에너지 저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10년 동안 모빌리티가 이 연료로 바뀌게 될 것이고 SAF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린 메탄올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게 해양이 됐건 아니면은 항공이 됐건 모두가 다 친환경적인 연료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You can be, let's say, 결국에는 저희가 관련해서 에너지 이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what is the purpose of those new form of energy? 이러한 에너지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서 With that respect. 여기에 따른 또 저희가 봐야 하는 위협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바이오테크라는 것은 바이오 연료까지도 저는 확산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연료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That with the energy 고무적인 것은 driven by multi-purpose draw, 지금 에너지라든지 기술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연료라든지 아니면은 이 연료 등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opportunity 이러한 for 기회가 emerging technology. 신기술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포착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Now let me invite 네, 감사합니다. Honorable Mohammed Sharif. 다음으로는 모하메드 샤리프 장관님. 네, 좌승님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주최 측 대한민국 외교부 관계자분들께 저를 초청해 주신 것 그리고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이제 세션이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런 신기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잘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지배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은 기술의 하인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엄청난 디지털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규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나중에 반응을 하는 수동적인 그런 규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관리하고 필요한 혜택을 이런 파괴적인 기술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가 석유가 된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혁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다시 말해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인권 간의 균형을 잘 찾아야 됩니다. AI가 너무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즉 상당한 수준의 위협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그리고 데이터 침해 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탄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I도 데이터의 부상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앞서 다른 모든 분들 말씀을 다 들으셨죠. AI는 스스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고 스스로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하고 살고 또 생각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분쟁을 또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또 교육 또 금융 엔터테인먼트 여러 분야 또 안보 전쟁 많은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고 그것은 즉 안보 위협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더 할 수 있게 되지만 또 맞춤화된 효율적인 솔루션을 도모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AI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지정학적인 정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가 주도하는 시대에서 데이터 침해 사고는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또 민감정보가 그만큼 리스크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안에 있어서 우리가 취약하게 했기 때문에 침해 사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재편하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있을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인권, 또 윤리적인 문제들이 AI에 있어서는 또 데이터 주도 기술 얘기를 할 때 있어서는 늘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규제는 개인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인권의 시사점 또 윤리적인 측면 모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에 우리가 점점 더 의존하면서 일상에서 기술에 많이 의존하면서 우리의 개인정보 또 민감정보는 계속해서 수집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저장되고 또 처리되고 있죠. 이것은 즉 프라이버시 침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또 개인,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이 또 가지고 있는 시사점은 간과돼서는 안 됩니다. AI와 데이터 주도 기술의 사용은 윤리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의, 투명성, 공평성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개개인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있나요? 이런 기술들이 평등하고 공평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우리의 인권은 잘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 소재를 가지고 있는지,
규제를 마련할 때 저희는 혁신과 또 프라이버시 간의 균형을 잡고 또 이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과 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 간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협업적인 그런 정부 그리고 플랫폼 기업, 사업, 기업, 시민사회 또 우리 개인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신흥 안보 패러다임 또 AI가 주도하는 이런 신시대에 프라이버시, 윤리, 인권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와해적인 기술의 혜택을 실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규제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발전들이 있을지 예상을 하고 여기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그래야지 좋은 규제 틀을 마련해서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국가를 또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글로벌 안정을 도모하면서 더 이렇게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대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되겠고 과학자들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응용 사례들 그리고 관련된 리스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그런 규제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발전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규제는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기술개발자, 이용자, 학계, 시민사회. 협업적인 접근을 통해서 모든 관점이 다 고려돼야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규제는 균형을 잘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규제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앞서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오전에서도 얘기를 했고 하지만 디지털 세계는 글로벌한 세계이기 때문에 안보 위협은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협업을 통해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서 적극적인 솔루션을 만들고 우리 사회, 우리 경제, 국가를 보호하고 글로벌 안보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도전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기술이 인류를 섬기는 반대가 아닌 기술이 인류가 섬기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now, last but not least,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이재진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교수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그리고 다른 패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 공학부 소속이었는데요. 이제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AI 플랫폼 그리고 퀀텀 컴퓨터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공학센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이퍼스케일 AI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여기서도 또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됐건 생성형 AI가 됐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은 위협 요소가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가상의 위협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듯 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고 이거 위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I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컴퓨팅이라든지 기타 연산 능력 등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직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수시냐? 지금은 그냥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인간 지능의 3% 정도만 간신히 모방할 뿐입니다. AI의 기법은 단순히 인간의 역량을 모방을 하고 증강을 할 뿐이다. 전반적인 지능을 그대로 구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10년 전에 제가 AI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AI가 아니라 사람들은 AI 일반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은 AI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두머,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론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AI 때문에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일각에서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부모입니다. 두머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네, 저희 걱정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기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 뭔가 소설을 써내거나 이렇지 않고 팩트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량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컴퓨터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가 실제로 우리의 역량을 증강시켜주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구의 위협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허상입니다. 그냥 잡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위협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위협의 수준인데요. AI 기술 그런 위협 수준이 이 원자폭탄 수준입니다. 혹시 영화 오펜하이머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물리학을 학사 전공했습니다. 그때 윤리라든지 도덕적인 입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맨하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립적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 이거는 그냥 입장입니다.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그냥 입장일 뿐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기술의 위협이 그러니까 그 위협의 수준이 원자폭탄보다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원자폭탄을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규제도 마련을 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AI는 원자폭탄 상황보다도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제를 생각해 보면 원자폭탄이 있고 나서 투하가 되고 나서 규제가 뒤따랐었는데 저희는 아직 인간 지능 수준의 AI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이미 위협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협이 무엇인지를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처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 경제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AI 같은 경우 전력이 됐건 아니면은 서버가 됐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 투입 양이 많지 않으면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 두머였는데 부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We get into discussion. I want to 제가 이제 토론을 좀 더 하기 전에 the fourth. There's kind of a fourth analogy you've given. 정말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들었던 발표를 다 종합해 보니 세 가지 정책 그 도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물론 이제 이런 다양한 기술이 가져다주는 리스크를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지이고 두 번째 역시나 중요한 것은 Promote the diffusion of technology to make sure that 기술의 전파를 어떻게 장려해서 기술이 정말 전 세계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 협력을 어떻게 the 활용해서 the risks and also promoting the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베네핏을 더 이제 추진할 수 있을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turn to the first question to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 Professor Signey. 시그네 교수님 What the discussion? How should global tech government 글로벌 테크 거버넌스를 to meet 어떻게 진화시켜서 우리가 이 규제의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초국경 간 데이터 흐름 또 이런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일단 매우 긍정적으로 AI를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보통 이런 신흥 기술 얘기를 할 때, AI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리스크에만 치중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회는 좀 간과되는 면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AI와 기타 다른 기술은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기술은 당연히 세상과 특히 지구 남반구에 고유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제 발전, 또 헬스케어 그리고 뭐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다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출판했던 책 아프리카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것입니다. Fargrouse Schwab 출판사에서 냈고 그리고 그 찰스 슈와브 그 WF 회장님과 같이 일을 한 것인데요. 이 세계 이 남반구의 대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지구 남반구에서는 AI를 얘기를 한다 하면은 이제 뭐 주권, 고용, 윤리, 그리고 매출 공유, 편향, 공정함, 그리고 소유, 주인 의식, 투명성, 그리고 기술 이전, 그리고 자원 격차 등의 이런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 입안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 혜택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매우 이 해당 분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썬더버드 글로벌 경영 대학원의 4차 산업혁명 그 사업 브루킹 연구소에서도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시리가 지금 불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거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구체적인 조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청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거버넌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잘한 기술 거버넌스 그리고 이해 당사자 협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let me turn to Dr.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압스타인 교수님께,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OSCP 그리고 이 국토안보부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쪽에도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이 시사점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러한 안보 위협을 더 잘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국제 협력이 있어야 이런 위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무엇을 규제를 하고 누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전에 어느 지점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생물학적인 위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무기가 개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기업들을 저희가 보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산 기지를 보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타 이제 또 여러 가지 레짐을 구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 자체를 한번 놓고 봤을 때 다량의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을 해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 위험한 부분들은 학습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가드레일을 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구를 우리가 배제하는 건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물체가 필요하죠. 질병 같은 경우도 병원체가 필요하듯이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물리, 피지컬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DNA 몰레큘 분자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서열을 분석을 하면서 이게 위해한지 아니면은 뭐 어떤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델을 저희가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어느 지점에서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규제로 인해서 성장이 더뎌진다면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성장 속도가 더뎌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리 진행이 되긴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규제가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통제를 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기꺼이 규제에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저보다 전문가이신데요. 일단 저희는 전 세계의 두뇌, 집단 지성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신뢰 그리고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제협력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트라발리 박사님. 아프리카에 있는 격차 그리고 또 개도국에 있는 그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술을 따라잡으려는 데 있어서 이제 격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UN 사무총장께서 자문기구를 창설했습니다. AI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문을 해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리스크를 규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의 전파를 잘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뭐 UN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니라 구테레스 사무총장님께 조언하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정책 개발을 가속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년 안에 정책 개발을 하고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도 개혁이 왜 필요하냐면 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이런 그 제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협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정부 기관들과 여러 국가 기관들 그리고 사회에 있는 다른 뭐 기업들 간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기술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에 있는 사람들
헬스케어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 AI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뱅킹, 은행 쪽에 있는 분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긴밀히 협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고 이게 ITU G generation model. G 제너레이션 모델에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G5 제너레이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협력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Now,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오네스쿠 교수님 그리고 샤마 박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now, so the emerging 굉장히 신기술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고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earlier discussion,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들었었는데 so that kind of just singularly AI related to AI 관련해서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한 것인지 단독으로 이러한 체제를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mechanisms, 여러 다양한 단체들을 개입을 시켜야 되는지 the conversion of this, 특히 the fusion 융합이란 technologies. 그리고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I would concur with your assessment that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AI를 별개로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사점이 워낙 많고요. 이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또 미하이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퀀텀, AI가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 파워는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차원에서 이 규제를 고안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접근을 취해야 되고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부문으로 쪼개서 보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Let me try to comment on that. Coming from 네,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human values. 스위스에서 저는 왔는데요. 스위스는 인간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기하신 질문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서 그 나노테크와 AI 간에는 상호 호혜적인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 이제 EU가 이런 규제를 계속해서 촉구했었던 입장이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저희는 규제 그리고 위협을 예상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지만 혁신의 수준을 아주 높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저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균형 잡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Practically of the use of media. 그 We see indeed that AI의 사용과 오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여기에서는 자율 규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민관 차원의 파트너십이 있어서 규제를 도모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뭐 기술,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 사람들이 사실 development goals 이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다시 말해 UN의 SDG 를 이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SDG 목표가 있으면은 that humanity can 그걸 관련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뭐 사람들이 뭐 데이터나 AI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프레임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런 민주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I totally agree. 네, 그러면은 이재진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테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점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인이 이러한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와는 또 다를 수
technology so that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질문이지만 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의견을 드리자면은 Common people are very sensitive. 보통 일반인들은 이 매체에서 뭐라고 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Kind of misleading. So 그리고 언론에서 정보를 잘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the transfer, the 이런 정보를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원이 되었건 아니면 학부가 되었건 to be educated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nation 네, about this AI. AI 환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렇다면은 교수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 일반인들에게 기술과 관련해서 강연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세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있습니다. People from companies. 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that 강연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AI가 The human level intelligence and 인간 수준의 지능을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네, let me ask Mr. Sharif that we would 마지막으로 the advice to the UN General Secretary. 그 UN 사무총장께 조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총리님께 만약에 조언을 할 수 있다. Catch up. How to really reduce the gap. 어떻게 해서 이 기술 격차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지 정책 제안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정책을 제안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그 개도국이자 도서국가 출신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디지털 시민권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서 다른 연사님께 질문하신 것과도 비슷한데요. 저희가 리터러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인간 개발 HDI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리터러시 관련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문해력이 아니라 요즘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또 정보 리터러시, 또 AI 리터러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뭐 과학자, 정책 입안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언제 깨라 혹은 언제 약을 복용하라라는 다양한 이런 것들에 있어서 AI로 인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을 것이고 그만큼 AI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AI와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범용 AI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이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AI와는 또 다릅니다. 사람과도 같은 이제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동물도 포획하고 또 우리보다 더 빠르고 이런 큰 동물을 사냥하고 그리고 뭐 비행기를 통해서 여행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머 세대인데요. 보시면 당연히 제 머리 색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는 기술을 잘 이해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우리는 모든 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미래를 예상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역량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 기반 또 권리 기반 접근을 채택해서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기술 또 데이터 주도 AI 주도 사회가 될지언정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lease join me to thank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그리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많은 지식 그리고 지혜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라운드 테이블까지도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고 가장 마지막 순서죠. 폐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개회식부터 시작해서 총 3개의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의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기술의 안보 위협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폐회사를 2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시면 폐회사 청해 듣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연사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폴 샬의 시나스 연구소장 그리고 총괄 부사장님 모시고 폐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진 장관님, 또 한국의 외교부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나스를 이렇게 함께 공동 주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너무나 뛰어난 연사분들 전 세계에서 오셔서 대면으로 직접 참석하시고 혹은 원격으로 참석하셔서 이 신기술이 어떻게 이 지구 안보의 지평을 바꿔나가고 있는지 식견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 전쟁이 있고 또 아시아 인태 지역에 있어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안보 도전도 있습니다. 기술은 큰 기회를 가져다 주지만 또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됩니다. 국가들은 당연히 신기술을 가지고 안보를 개선하고자 할 것입니다만 저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신기술은 강력하지만 위험합니다. 잘 노력하지 않으면 하이퍼 경쟁은 하이퍼 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이런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합의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20세기에 끔찍한 대량 살상 무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가 나왔던 것이죠. 핵 확산 또 무기 경쟁에 우려를 한 지구상의 국제사회는 함께 협력해서 이런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많은 도전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의 전임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핵 비확산 또 군축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안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기술에 대해서도 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AI, 사이버 공간, 바이오 또 다른 신기술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무제한의 경쟁이 있다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학자 또 전문가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드높여서 이런 위험한 기술을 잠시 중단하고 국가들이 먼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주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부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위한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논의가 하나의 중요한 진일보였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함께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단적인 안보가 있어야지만 우리 각자 안보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외교부 모든 연사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폴 샬의 연구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외교부의 이철 국제기구 협력관님 모시고 폐회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협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폴 샬의 시나스 연구소장 및 총괄 부사장님, 내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이제 2023 세계 신안보 포럼의 막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외교부를 대신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연사분들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 계속해서 진화하는 안보 위협 그리고 임박한 위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여러 인사이트 그리고 여러 아이디어를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다중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더 복잡한 문제 그리고 위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안보 위협은 국경 그리고 분야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나비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참여가 따라서 필수적입니다. 국제기구, 정부, 학계, 기업, 시민사회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의 가치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AI와 같은 신기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진화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가치를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권, 민주주의, 공유, 그리고 포용적인 번영 등이 있겠습니다. 포용성과 번영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입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적절한 거버넌스를 찾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위험의 본질과 위험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인 거버넌스가 과도하게 규제되거나 잘못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외교부는 이 새롭고 중차대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포럼을 개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신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앞으로도 쭉 세계 신안보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이 필수적인 그리고 정말 중차대한 그러한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o Mr. Ito. 네, 감사합니다. 3가지 중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결과도 대화, 오늘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기빈 여러분, 이것으로 저 2023년 세계 신안보 포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